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단체인데 저희는 늘 기후위기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싸워나가야 될지를 얘기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계속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 마음은 어떡하지? 우리 마음을 계속 이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잘 담아가고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던 시점에 작가님이 지구 걱정에 잠 못 드는 이들에게와 이제 날씨와 얼굴 책을 함께 이제 내게 되면서 이 두 개를 엮어서 여러분과 앞으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풀어가고자 이번 토크쇼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환경연합 이렇게 멋진 전시회에서 강연하게 된 작가 이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정월 토마님 말처럼 사실 이렇게 많이 신청해 주실 줄 모르고 처음을 명단을 받았는데 너무 절절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아는 것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강연이 저는 약간 두렵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구 걱정에 잠 못 드는 여러분에게 사실 묘안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잠 못 들게 될 만한 이유는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걸 확실하게 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조금 겁이 나기도 했지만,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그리고 저에게 그런 신청서를 써주셨던 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렇게 왔고요. 들으시는 동안 혹시 이 자료나 제 얼굴을 찍고 싶으시면 언제든 찍으셔도 되고, 저는 오늘 초상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편히 영상이랑 사진 촬영하셔서 아무 곳에나 유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를 통해 들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무거운 주제인 만큼 PPT를 좀 아름답게 만들어봤어요. 뭔가 영롱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이미지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첫 번째 책인 날씨와 얼굴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고, 이 책입니다. 작은 귀여운 저의 칼럼집이고요. 그 다음에는 해엄출판사에서 낸 지구 걱정에 잠 못 드는 이들에게, 안 읽고 오셨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이야기로 넘어가고, 세 번째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 독자님들이랑 제가 일방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들으시는 동안 할 말이 있으시면 미리 생각해 두셔도 되고, 제 질문에 즉흥적으로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슬아라고 하고요. 작가이고 지금까지 12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3번째 책을 마감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책을 굉장히 빨리 내는 편인데요. 돈 많이 벌려고 많이 썼고, 사실 그 이유도 있지만 저는 조금 많이 해야 느는 타입인 거를 일찌감치 알게 되어져서 다장마이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저는 수필, 칼럼, 서평, 인터뷰, 소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문학안에서 시 빼고 거의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장르를 다양하게 쓰게 된 이유도 돈 벌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에세이만 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청탁이 한정되잖아요. 근데 칼럼도 쓰고 인터뷰도 한다 하면 다양한 곳에서 제 글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장르를 좀 의도적으로 넓히고 훈련한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 제가 신청서에서 봤던 글과 어떤 분이 실제 인물인지 매칭을 막 스스로 해보고 있는데, 뭔가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드네요. 아무튼 작가로서는 인기 있는 주제와 없는 주제를 좀 섞어서 쓴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를테면 저는 데뷔 초에는 정말 재미난 가족 이야기 혹은 말랑말랑한 젊은 연애 이야기 같은 것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런 거는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기후위기 얘기하고 비거니즘 얘기하니까 일간이스랑 2년차 독자님들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 하냐, 왜 정치적인 얘기 하냐,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럴수록 재밌는 것과 재미없는 것을 번갈아 보여드리면서 이분들을 교란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인기 없는 주제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환경연합이 하시는 일도 굳이 따지자면 인기 없는 주제일 수 있는 건데 네.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재미없고 인기 없을 수 있는 이야기를 끝까지 읽게 하는 게 작가로서 제가 훈련하고 있는 거고요. 출판인으로서는 그냥 제가 내고 싶은 책을 내고 싶은 방식으로 마음껏 내려고 출판사를 차렸는데요.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쓴 책은 그래도 많이 팔았는데 제가 펴낸 남의 책은 많이 못 팔았거든요. 그래서 출판인으로서 제가 자질이 있는지는 여전히 좀 살펴보고 있고, 지구 걱정에 잠 못 드는 이들에게 경우 원래는 원제가 우울하지 않게 생태주의자로 살아남는 법이에요. 그대로 내면 더 안 팔릴 것 같은데 일단 생태주의자라는 말이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익숙하실 수 있겠지만 생태주의? 절대 읽기 싫어 이런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꿔서, 그리고 물성도 좀 제 딴에는 아름답게 만들어 보았는데 언제나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겨우 중세를 찍고 이렇게 북토크도 하고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정체성은 한 2주일 전에 생겼는데요. 드라마 각본가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녀장의 시대가 드라마화 되면서 제가 각본을 쓰게 됐는데 아직 한자도 쓰지 않았고 원래 오늘까지 썼어야 되는데 여기 오늘 안 썼어요. 집에 가서 쓰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니 영감이 그리고 비건지향이는 직업은 아니지만 저의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어보았습니다. 2019년에 시작했으니 한 4년, 숫자가 4년째인 것 같습니다. 엄청 엄격하게 시작했다가 좀 풀어졌다가 다시 엄격했다가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소돼지 닭고기 안 먹는 것은 엄격하게 지키고 상황에 따라서 페스코 정도로 합의를 볼 때도 있고 락토 합의 볼 때 있지만 가능하면 그것도 안 하려고 해서 비건 지향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비건 지향인 됐는지와 날씨와 얼굴 그리고 지구 걱정 이야기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 얘기 먼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언뜻 보면 이타적인 선택이라고 오해받는? 물론 완전 오해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고 숭고한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게 늘 궁금하죠. 같은 나라에서 살아도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정보를 접한 뒤에 비건지향인이 되거나 안 되는가, 이 차이가 되게 궁금해서 사실 그 사람의 청소년기랑 유년기에도 이런저런 계기나 그 사람을 건드는 사건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같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자동차 부품 상가라고 크게 써있는 답심리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이곳은 서울에서 대기질이 가장 안 좋은 동네이고 남자 노동자 상인들의 동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 동네에는 마장동 축산시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육식주의적으로 자랐어요. 저희 집에는 12명의 식구들이 있었고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 시대로 넘어가는 마지막 끝물의 대가족에서 태어난 딸로서 많은 고기를 받아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식이 보신탕이었습니다. 내장탕과 보신탕을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위로 아주 작게 썰어서 저한테 먹여주셨던 게 거의 최초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고기랑 이꼴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기라는 것을 딱히 의심하지 않고 잘 자라는 그런 유년기가 저에게는 있었고, 그래서 고기와 사랑이 끈적하게 뒤엉키는 사건이었다고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청소년기 때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시골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던
대학학교의 입구입니다. 이름은 산돌학교인데요. 제가 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도 많이 쓰지 않고 어디서 잘 말도 하지 않는 이유가 왠지 그 입고 싶은 흑역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중요한 정보라 좀 말을 해봅니다. 산돌학교라는 이름과 이 폰트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느낌 아시죠? 굉장히 생태주의적인 저 폰트는 빼박이거든요. 정말 저 출판인으로서 저 타이포그래피 굉장히 지향하는데요. 아무튼 저렇게 엄격한 생태주의적인 학교를 5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학교를 되게 사랑하고 다니길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5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증의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이 학교는 생명 평화 교육이 그 메인 슬로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생명 평화 이게 학교의 현판에 써 있고 그리고 입학하자마자 중1들한테 가르치는 게 세소 교육이었어요. 세소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주변을 쓸고 닦고 치우는 교육인데 그 뭐 빗자루질 걸레질을 물론이고 학교에 그 들기름 짜고 남은 그걸로 마룻바닥을 닦게 하는 훈련을 했었고 항상 평화가 무엇이냐 평화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걸 저희 입으로 거의 말하게 했으니까 굉장히 빡센 뭐랄까 생명평화계 그 청학동 같은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학교에 적응이 이만큼 잘 됐던 편의 학생인데요. 6시 기상해서 일단 산부터 먼저 가요. 산은 한 40분 코스이고 굉장히 경사가 셉니다. 그거 갔다 와서 요가를 30분 정도 시키는데 매일매일 그 요가가 난이도가 상당한 요가예요. 그 막 레그레이즈 이렇게 하는 그런 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충실히 따랐을 경우 이 학교만 다녀도 11자 복권이 그냥 있었어요. 여자애들. 그리고 학교 안에 2,000평짜리 밭이 있었는데 거기를 나눠서 공동 텃밭 그리고 개인 텃밭 해서 그 작물에 따라 아이들의 어떤 걸 평가하고 그런 걸 했었습니다. 조금은 농고 비슷한 학교였고요. 이게 감리교 재단의 감리교 베이스의 학교이기 때문에 꼭 감리교를 칵테일처럼 말하죠. 그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 이 학교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닌 농부 하나님이어서 농부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매주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밭 옆에는 양계장이 있었는데요. 제가 최초로 동물과 가깝게 관계한 장소가 이 닭 100마리가 있는 닭 100명이 있는 양계장이었습니다. 양계장에는 저희 학교 전교생 100명이 매일 먹고 남긴 잔반을 갖다 줘야 돼요. 닭들이 잔반을 먹고 이렇게 알을 낳고 합니다. 근데 그 100명이 먹고 남긴 잔반은 수레에 담아서 가는데 그 수레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2인 1조로 가거든요. 돌아가면서 2인 1조 짝지를 주는데 이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짝을 지어줘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오빠랑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양계장의 잔반 버리러 가는 이 둘이 누가 되는가가 모두의 관심사였어요. 급식실에 그게 붙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내가 좋아하는 오빠랑 갈 확률이 있어요. 근데 마침 그 날이 되었을 때 저는 그 날을 미리 알게 됐으니까 예쁘게 입고 양계장에 가는 거죠. 장화를 신어야 돼요, 참고로. 그 진흙에 빠지니까. 그래서 그 양계장에 엄청나게 음식 쓰레기 냄새가 나는 그 수레를 같이 끌고 가지만 내 마음은 너무 행복해. 양계장 보려면 막 닭들이 막 졸라 푸적거리고 하지만 내 마음속 사랑은 너무 피어오르고 네. 그렇게 사랑과 잔반이 이렇게 뒤엉킨 그런 저는 이런 게 되게 소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하고 마음이 좋아서 학생들한테 이제 교육비도 별로 안 받는 학교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되게 열악해서 하루에 쓸 수 있는 온수의 양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앞사람이 길게 샤워를 하면 뒷사람은 절대로 뜨거운 물을 쓸 수 없는 거죠. 사실 기후위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진짜로 피부로 느낀다는 점에서, 그래서 모두가 핫 샤워를 하려면 모두가 퀵 샤워를 해야 하는 이거를 굉장히 일찍 익힌 것 같고, 이때 들였던 습관 때문에 지금도 샤워를 굉장히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교를 다녔지만 뭐 좋은 시절이었지만 사실 이제 나는 20살이 되고 여기를 졸업해서 계속 이런 느낌으로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난 이제 도시로 가고 싶고 쿨한 그런 걸 하고 싶다 생각해서 그 모든 시골적인 것, 탈자본주의적인 것, 선량한 가치들과 멀어지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홍대 근처로 막 반지하 집을 얻고 그 대안학교 출신 같지 않은 옷차림? 그런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입으려 노력하고 아무튼 그 쿨하고 도시적인 세계로 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새로운 친구들이 저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었죠. 비거니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이대로 돌아가면은 안 되잖아라는 걸 계속 말해주는 친구들을 관계 맺게 되어서 계속 다시 일로 돌아가게 되는 인생을 이제 다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기분입니다. 여기에는 제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코로나 초기 때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그 이동시라는 집단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세히 보면 제가 여기 있고 나머지는 이제 동물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창작 집단은 이름은 이동시예요. 이야기와 동물과 시. 그래서 이 인류세에 맞춰서 동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 열심히 하고 있는 창작 집단인데,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뭐 투쟁이나 뭐 저항이나 시위라고 해봅시다. 근데 저는 정말 이런 것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늘 여겨왔어요. 제가 다닌 대학은 그 친구들이 투쟁을 굉장히 세게 하는 대학이었는데 항상 그곳에 가서도 구호를 외친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확신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다고. 그래서 항상 시위를 아무리 크게 해도 늘 구석자리에 서서 이렇게 언제든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좀 외쳐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친구들한테 배운 저항, 선생님들한테 배운 저항인데, 저항력을 타고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이런 게 싸움이구나 라는 걸 좀 뒤에서 따라가면서 배운 케이스입니다. 타고난 어떤 호전성 같은 게 없는 저를 움직이는 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친구들, 동료들인데요. 전 이들을 거대한 동시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거대한 동시대인들은 마거릿 애트우드의 책 타오르는 질문들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으면서 거대한 동시대인에 계속 동그라미를 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소문내고 싶은 동시대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마거릿 애트우드가 어느 날 시몬 드 보부아르에 대해서 이렇게 헌사를 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보부아르의 명성은 정말 세계적이었고 마거릿 애트우드도 짱이지만 보부아르는 이제 더 짱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 너무 선배, 너무 거장, 나보다 너무 똑똑한 그런 여자의 책에 대해서 추천사를 쓰는 거죠. 마치 제가 거의 뭐 박완서 선생님이 살아계시는데 박완서 선생님한테 헌사를 쓰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압도되고 너무 영광스러웠겠죠? 그래서 헌사를 쓰면서 애트우드가 이런 문장을 씁니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보다 본질적으로 덜 무섭다. 특히 후대의 전기 작가들이 애초에 미화됐던 면들을 깎아 원래 크기로 줄여놓고 심지어 결함까지 꺼내놨다면 별로 무섭지 않다. 하지만 나에게 보부아르는 거대한 동시대인이었다.
그러니까 보부하루가 너무 대단한데 심지어 살아있어서 그 명성을 축소할 수도 자기가 왜곡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겠죠. 저한테도 그런 동시대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마가렛 애트우드가 시몬드 보부아르에게 느끼는 존경심 더하기 어떤 열등감 같은 것을 너무너무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굳이 분류하자면 저는 시몬드 보부아르에 전혀 가깝지 않고 마거릿 애트우드 쪽에 가까운 작가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마거릿 애트우드는 그 타고난 쾌활함과 명랑함과 단순함이 있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가? 왠지 마거릿 애트우드의 엄마한테서 온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마거릿 애트우드의 엄마가 저희 엄마랑 닮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소매를 걷어붙인 쾌활함, 징징대지 않는 현실성을 체화했다. 이런 면모가 20세기 중반의 파리지앵들에게는 무례할이 많지 순진해 보였을 것이다. 이 앞에 다음부터는 시몬드 보부아르가 싸웠던 어떤 문제들이 있죠. 존재의 가혹함에 압도당한 적이 있는가? 정의와 자유 사이에서 실존적 갈등에 허덕여 보았는가? 내적 진본성 또는 의미를 찾기 위해 몸부린 친적은? 우리 어머니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맑은 공기 속에 속보 산책을 한번 해봐요. 기분이 훨씬 나아질 거예요. 내가 울적한 시인 모드로 청승을 떨 때 어머니가 해준 조언이다. 그러니까 이 마거릿 애트우드의 엄마나 저희 엄마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복잡하고 거창한 고민들 앞에서도 밥 먹었어? 혹은 밤잠을 잘 잤어? 밖에 산책 좀 해봐 이렇게 말하는 종류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저는 보부아루 쪽도 너무 사랑하고 애트우드 쪽도 사랑하지만 제가 어디 출신이냐 한다면 이쪽 출신인 거죠. 그래서 막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글쓰기 훈련을 했던 어딘 글방이라는 이 집단에서는 사실 모든 친구들이 저보다 겸손이 아니고 실제로 더 똑똑하고 더 잘 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는 고민의 치열함 그리고 너무 첨예한 질문들 같은 거 앞에서 항상 나의 단순함과 명랑함 같은 게 되게 초라하게 느껴졌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똑똑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저에게 이 글을 보내주면서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것까지 너무 똑똑함의 완성이죠. 네, 이런 친구들이 사실 저를 계속 살리는 것 같아요. 계속 늘게 하고. 그래서 저는 마가릿 애트우드와 같은 이유로 제가 쓰는 칼럼 지면에 동시대인들을 이렇게 모시는 것 같습니다. 왜 곡진이 모시냐면 첫 번째는 내 인생 이야기만으로는 이제 미천이 금방 바닥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작가가 자기 이야기만으로는 한 권 넘는 책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최대한 잘 모시는 것이 계속해서 작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점에서 제가 칼럼에 동시대인들을 많이 초대하는 것 같고요. 이제는 누군가가 죽은 뒤에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들의 말과 글이 잘 대접받도록 좀 소문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럼 자체가 저널리즘적인 글쓰기인데 그게 저랑 그렇게 잘 맞는 장르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문방송학과에 진학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기사 쓰는 것이 너무 흥미가 없었고 기사를 써라고 해서 이제 기사를 써봤는데 왜 소설을 써오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제 꿈이 소설가임을 알았어요. 그 소설이 더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허구를 섞을 수 있다는 점, 그 허구를 섞음으로써 오히려 더 진실을 잘 가리킬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소설을 쓰고 싶었던 이유인데 그래서 이렇게 장래희망을 찾게 되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계기, 다른 곳에서 시민기자학교에 가서 기자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오마이뉴스라는 매체가 있죠. 거기에 오영로 대표님이
엄청 이렇게 뜨거운 목소리로 모든 시민 기자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귀가 얇으니까 이렇게 들었죠. 근데 바로 그 다음 강연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나오더니 모든 시민이 기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 누구지?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 여자를 따라갔죠. 그곳이 어딘글방입니다. 그 어딘글방에서 7년 동안 매주 한 편의 글을 쓴 훈련을 한 게 제 작가 훈련인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반응하실지 궁금하네요. 모든 시민이 기자다 해서 기자가 되는 사람들도 정말 있고 훌륭하신 기자가 되신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딘을 따라가서 자유로운 그 문학 글쓰기의 세계를 훈련을 했지만 칼럼으로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근거를 기반한 글쓰기 그리고 신문에 써야 되는 글쓰기가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칼럼 연재를 하게 되었고요. 날씨와 얼굴이라는 연재명으로 칼럼 제목을 정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날씨란 오늘의 기후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시스템이나 구조나 환경 전반을 의미하는 의미로 날씨를 정했고요. 얼굴은 개개인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알 수 없는 사정 이 두 가지를 같이 놓았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날씨와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경향신문에 글을 썼었고 그게 이렇게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한 혹은 책에 다 담지 못했던 동시대인들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동시대인은 동물해방물결의 활동가 친구들입니다. 줄여서 동해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활동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웃으시네 활동가님. 그러니까 주변에 활동가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테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꾸준히 인기 없는 얘기를 설득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으면 이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꾸기 어려운 현장에서 티끌모아 태산을 하는 그리고 때때로 굉장히 효과적인 발화를 하는 친구들이 제 활동가 친구들인데요. 여러 가지 제 입장에서는 삽질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지만 때때로 그 사이에 너무 대단한 걸 이뤄내서 너무 멋있어서 약간 현기증이 날 정도로 막 강한 햇빛을 쬐 때처럼 그래서 내 친구들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물해방물결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축산업에 있는 동물들을 최대한 많이 해방시키는 것이 목표인 친구들이에요. 공장식 축산으로부터 멀리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인데 이들이 작년에 뭘 했냐면 한국 최초의 소 생추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생추어리라는 이제 보금자리인데 한국에는 해방된 소는 단 한 마리도 없었어요. 한국에서 소란 무조건 축산업 안에 있는 소였는데 사실 해외의 사례를 보면은 생추어리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1, 2년 정도 걸린 일이래요. 그래서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언젠간 이 일이 교과서에 쓰여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최초의 해방을 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날씨와 얼굴에 실려 있고요. 제가 소생추어리를 짓는 일까지 같이 할 수는 없겠으나 사실 비건을 하는 것도 이 공장식 축산에 일조하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들과 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주에 살 때 가까운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이 됐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이웃 동네에서 땅에 아주 큰 구덩이를 파고 소돼지 이렇게 생매장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 게 구제역도 있었고 조류독감도 있었고 그 정도 규모의 생매장은 사실 계속 있어왔고 이런 축산 시스템으로 갔을 때 앞으로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 혼자 뭐 비건 한다고 많이 안 바뀔 거라는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지만 일단 일조하지 않겠다, 여기에 돈 보태지 않고 입을 보태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돼지 닭을 안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딘글방의 동료 작가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똑똑해서 징그러운 작가들이 이렇게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보라 작가, 하미나 작가, 양다솔 작가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안담 작가도 최근에 엄살원이라는 너무 좋은 책을 냈죠. 이 글은 안담 작가의 글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사실 비건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완전 무결하고 엄격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사실 전 딱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갈팡질팡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들도 비건 중에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안담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유려하게 써놨습니다. 필연적으로 비거니즘은 실패와 용서의 장르라고 말한다.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선언이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언제나 이상하게 느껴진다. 비건은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비거니즘은 식물 먹기가 아니고 동물 먹지 않기이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하지 않는다. 비건은 결정을 보류하고 판단을 중지한다. 그들은 내일 뭘 먹어야 할지 확신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어제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고 오늘 먹을 것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우유부단한 사람들에 가깝다. 아마도 내내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친구의 표정이, 친구인 개의 표정이, 친구인 개의 친구의 표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모래알처럼 자분자분 씹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제 마음 같은 글이라 이렇게 옮겨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어떤 얼굴 때문에 뭐가 이렇게 걸린 것처럼 못 먹게 된 게 있어서 아까 그 파주에서 진행됐던 살처분에 그 여러 명의 돼지 중 한 명을 보았을 때 그 존재와 나의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훨씬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도 저기서 똑같은 소리 내고 똑같이 도망치려고 시도했을 것이고 똑같이 공포에 떨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귀한 만큼 나도 귀하고 내가 귀하듯이 제가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얼굴이 너무 걸려서 안 먹게 된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중지한 사람, 고기 먹기를 보류한 사람에 훨씬 더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언어화해주는 동시대인도 저에게 늘 배움을 주고요. 정치 국회의사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님을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국감을 혹시 국감 보시는 분 계신가요? 이것도 되게 재미가 없죠. 저도 국감, 그러니까 국정감사 영상 같은 거 안 봤었는데 장혜영 의원님이 활동하신 뒤로는 국감을 봅니다. 왜냐면 너무 재밌어서 이게 국감 스타시거든요. 너무 잘하세요. 상대를 이렇게 자문자 이렇게 썰어서 이제 거의 너무너무 잘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이시고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뭐 아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제계급, 어떤 경제계급에 속해 있느냐와 기후를 어떻게 겪느냐가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가계부채가 심해졌는데 새로운 자료를 들고 와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대출나라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3년 전만 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대요. 그런데 올해는 21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대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장혜영 의원이 묻고 한국은행 총재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말하는 이 장혜영 의원님의 영상이 저 너무너무 강렬해서 몇 번이나 돌려봤어요. 왜냐면 이걸 물어보면서 7초 정도 침묵이 있었거든요. 그 침묵이 있었던 이유는 목이 메어서예요. 왜냐면 이 내용을 물어보면서 너무 슬펐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도 이걸 읽으면서 되게 슬프거든요. 왜냐하면 21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전이 100에서 200 필요한 사람도 살기가 힘들겠지만 그 돈도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난다면 이 자료와 숫자가 그냥 건조하게 읽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총재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며 말끝을 흐린다. 그리고 7초쯤 침묵이 흐른다. 장 의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해야 할 말을 잊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슬픔 때문이다. 자신이 내민 통계가 실제로 어떤 풍경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다면 어떻게 목매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근데 이 칼럼을 쓰면서 우리의 일상을 쥐락펴락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입법하고 혹은 수정할 권한을 가진 수장들이 국회에 있는데 이 정보를 보고 몇 명이나 슬퍼할 것인가? 정말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건 가난해 본 사람들만 슬퍼할 수 있는 정보인데 이 국회 수장들이 누구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저기 앉아 있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국회에서 지금 기후의제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도 기후위기 진짜 별로 안 무섭구나.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덜 무서운가? 그런 질문도 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개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사실 아시잖아요. 수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래서 국회로 우리가 누구를 보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갈수록 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 사회에 또 다른 뜨거운 현장이 있었죠. 이동권 시위가 진짜 뜨거운 현장이었는데요. 여기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멋진 말,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너무 끔찍한 말들도 많이 나왔지만 제가 하나만 꼽자면 이영숙 대표님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 투쟁을 조롱하고 짓밟은 경찰, 서울교통공사, 삼각지역 직원들 여러분 모두 나중에 나이 들고 약해져서 혹은 장애를 갖게 되면 꼭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용하십시오. 꼭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하십시오. 절대 시설 가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 처절하게 투쟁해온 우리를 짓밟고 모욕한 오늘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저 현장에서 실제로 이영숙 대표님이 휠체어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당신들 이용하라고 말한 이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 그러나 자기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인 거죠. 저는 도대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싸우는데 저렇게까지 회방 놓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너 절대 엘리베이터 타지 마라. 그리고 너도 한번 시설에서 살아봐. 이런 말 너무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너네 이거 꼭 이용해라 라는 말을 하는 큰 마음을 정말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날씨와 얼굴에 쓰지 못했지만 시간이 더 있었다면 담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동시대인이 많죠. 홍은전 작가님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칼럼니스트입니다. 홍은전 작가님 칼럼 그냥 사람이라는 책에도 실려 있고요. 한겨레에도 실려 있으니 언제든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사실 지구 걱정 이야기로 이렇게 열었지만 사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의제들을 꺼내오고 있습니다. 다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홍은전 작가님이 꽃님 씨의 묵수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셨는데 이 꽃님 씨는 거의 평생을 집 안에서 활동 보도를 받으면서 바깥을 활동을 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이세요. 장애인인데 이분이 매달 받는 수급비 50만 원 중
20만 원을 꼬박꼬박 모아 2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긴 세월 동안. 그리고 그것을 홍은전님을 비롯한 거리에서 싸우는 활동가들에게 전해줬던 날에 쓴 글이에요. 홍은전 작가님이 이렇게 씁니다. 나는 2천만 원을 받아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걸어갔다. 스쳐가는 모든 사람이 강도처럼 느껴져 가슴속 돈봉투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 나는 한 번이라도 꽃님씨를 이 돈뭉치처럼 귀하게 여긴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자 눈물나게 부끄러워서 이것은 꽃님씨의 복수가 분명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 복수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꾸만 목이 메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거리에서 싸웠잖아. 그 싸움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는데 집에 누워있는 게 항상 미안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싸운 거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받는 선물을 어떤 사람은 평생 싸워서 얻는다. 자기 자신에게 권리를 선물한다는 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나는 꽃님씨에게서 배웠다. 저는 항상 이 칼럼이 다시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운데요. 좋은 글은 그걸 겪지 않은 독자한테도 어떤 장면 혹은 감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2천만 원을 받아서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걸어갈 때 스쳐가는 모든 사람이 강도처럼 느껴져. 이런 문장 같은 것은 정말 제가 비록 꽃님씨 2천만 원을 들고 은행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이 너무 조마조마하고 아심아심한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도 전해지는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칼럼도 이만큼이나 문학적일 수 있다는 것을 홍은전 작가님한테 늘 배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운동이 만나는 순간들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홍은전 작가님은 주로 장애운동판에서 싸우셨는데 장애인권운동, 장애해방운동, 근데 동물해방운동을 만나자 너무 많은 것들이 깨지고 또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셨대요. 예를 들어 장애운동판에서 이렇게 외쳤던 구호, 우리는 소돼지가 아니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 이렇게 외쳤었는데 동물해방운동에 오니까 개돼지한테도 그러면 안 되잖아를 알게 되는 순간, 그리고 공장식 축산의 동물들은 사실 인간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신체를 불구화, 장애화 시킨 것이기 때문에 장애운동과 동물해방운동은 굉장히 비슷한 취약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것은 수나우라 테일러라는 작가가 짐을 끄는 짐승들이라는 책에서 이제 전개하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동물권 운동과 기후운동도 만날 수 있죠. 왜냐하면 비인간 동물도 기후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인가 장마 왔을 때 지붕에 올라간 소 다 기억하시죠? 그 소가 구출되었을 때 모두가 기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그 소를 먹는 건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데 구해지는 것은 박수를 치는 것?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본능 모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관적인 세상에서도 저는 그 지붕 위에 소를 구출했을 때 나도 모르게 반가워하는 사람들의 본성을 믿고 그걸 이렇게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 지형,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급변하는 날씨 아래서 더 여실히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혜호 의원님이 지금 기후 정치, 기후 국감 하시는 이유도 반지하에서 사망한 사람들,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피하지 못해서 사망한 사람들에게 기후가 무엇인지 또 새롭게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기후 정치가 계급이랑도 연결돼 있고 되게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정치에 필요한 세 가지가 이것이겠죠. 기후 유권자, 그리고 기후 관련 움직이는 정치인, 기후 의제. 저희는 유권자겠죠. 유권자가 얘를 국회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얘가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동조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기후 유권자인 우리가 어떻게 더 많아지고 더 공고해지게 할 수 있는가 라는 맥락에서 이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저의 주변 친구들의 정신 건강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제가 책에 그 여건이 편애니의 말을 썼지만 저랑 가장 친한 커플이 있는데 걔네들은 서로를 웬만해서 울리지 못하거든요. 사랑 싸움으로 보통 잘 울릴 수 있지만 웬만하면 울지 않는데 기후 이러면 울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기후 활동가들한테는 진짜 이게 너무 큰 절망이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실체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망해가는 와중에도 돌봄은 어쨌거나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돌봄은 기술이고 훈련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로른월라의 책을 펴냈고요. 로른월라의 책을 처음에 구경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이분이 농담이 되게 많아서였던 것 같아요. 자꾸 툭하면 유기농으로 된 밧줄에 목 맨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 친구한테 이제 친구도 기후위기 얘기 접하면서 세상이 붕괴 내리라는 걸 알면서 얘기를 하자 친구는 가장 먼저 알아본 게 미용 자격증이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구가 망하는 와중에도 사람들 머리는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용 자격증이 있으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이 붕괴론 사이에 있는 특유의 유머 같은 것을 이 책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좀 저한테는 처음에는 생소한 용어들이었는데요. 생태 불안, 생태 우울을 검색해보니 그래도 몇 년 전부터는 한국에서도 소개되었는데 아직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그래도 보급화되었는데 사실 생태나 기후 때문에 우울하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되게 유난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의 주장은 머지않아 이것은 공신력 있는 어떤 질병으로 등록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생태적으로 굉장히 재난이 있었던 지역의 청소년 아이들한테서 되게 우려스러운 증상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와 지원이 많아져야 한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공들여 정의를 해보았고요. 그 생태주의자라는 말도 한국에서는 생태주의자 하면은 갑자기 막 몰든 생각나고 좀 다른 집단의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프랑스에서 에콜로라는 말은 훨씬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요즘 누가 에콜로가 아니야? 이런 말도 생각보다 많다고 하고 너 에콜로 아니야? 너 레이시스트야? 거의 이 정도 급으로 일반적이라고 번역가가 말씀하셔서 제가 실제로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다라는 관용구를 탄소 허리띠를 졸라매다라는 문장으로 이 책에서 대체해서 쓰는 것도 재미가 있었고요. 이거는 번역자랑 제가 하다가 싸웠던 부분인데 이제 저는 아까 동물의 방물결의 활동가 친구들이 동물을 인간 목숨과 똑같이 말이 아닌 명으로 세자고 제안하기 때문에 그들의 편집 방식을 따라서 이 책에 나오는 그 동물들의 수를 명으로 셀 것을 출판사 대표로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번역자 선생님은 이 반대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동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모두가 또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보다 더 동물을 많이 접하고 산 사람이 번역가 선생님이세요. 일단 축산농가에서 자라셨고 시골에서 아주 많은 동물들에 둘러싸여서 자랐는데 동물들한테 잘하는 것과 동물과 내가 동급인 거는 다르다. 그리고 명이라고 부른다고 갑자기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셔서 둘이 굉장히 싸웠었습니다. 그 동물을 말이라고 셀 것인가 명으로 셀 것인가는 저한테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명으로 세기로 했고요. 물고기를 물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꽤나 이제 좀 흔해진 표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모두 과도기라고 느껴요. 근데 제가 만드는 책, 제가 쓰는 책에 과도기의 흔적이 느껴져도 뭐 변하고 있다는 과정이니까 일단은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끝나가는데요. 지구 걱정 책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죠. 혼자가 아니라는 데는 뭔가 기쁨 같은 것이 있었다. 슬펐지만 마냥 슬프기만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 공동의 저녁들 덕분에 우리는 머릿속을 가득 메우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었다.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공동의 저녁이라는 표현을 보고 돈룩업 보시면 거의 마지막 장면에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종말을 앞두고 모이겠구나 이런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그 종말이 좀 멀더라도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는 건 어쨌거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두려움이랑 불안을 희석시킬 타인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나눌 동지들이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참가 신청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 중에서 찾아가시라고 이렇게 모아놓고 싶기도 했고요. 지구걱정 책에 보면은 로르누알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커플, 그러니까 연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커플, 이런 붕괴에 대한 두려움을 공유하고 또 희석할 수 있는 커플이 있다는 것이 자기를 버틸 수 있게 해줬다고 하는데 꼭 연애관계의 연인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걱정되는 기사 찾아보고 또 좋은 방법을 같이 찾을 수 있는 동료를 꼭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 진영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비거니즘 진영에 있는 이스라가 흔들리면서 비건해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하고 싶은 비거니즘은 이 흔들림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운동이다. 라고 말하고 페미니즘 진영의 박정훈 기자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명의 무결점 남성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결점이 많더라도 페미니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수많은 남성 페미니스트들이 더 필요하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기후운동, 동물권 운동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실천이 없음에 대한 죄책감을 막 신청서에 써주신 분들도 계신데 진짜 조금씩 쫌쫌다리 하셔도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오시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서 좋아하는 기도를 옮겨 적으면서 일방적인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감내하는 힘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사실 유명한 기도죠. 이 책 아니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에 환장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바꾸는 용기와 부지런함 가지고 싶고요.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혼동되어 있는데 잘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힘, 용기, 지혜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용기와 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지혜를 합쳐보자, 서로에게 물어보자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궁금한 거 3가지 적어보았는데 선생님 생각해보시고 아무거나 대답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 못 드는 새벽 무엇을 하며 통과하시나요? 이거는 불면에 대한 노하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지구 걱정뿐만 아니라 내 걱정, 남 걱정 때문에도 잘 못 자는 밤이 많은데 그때 뭘 보면 좋다, 피식쇼를 보면 좋다, 어떤 생각을 하면 좋다, 어떤 행위를 하면 좋다 이런 거 자기만의 불면증 돌파법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기후위기 동물과 관련해서 내가 이런 거 해봤는데 너무 좋다 또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거 생각나시면 말씀하셔도 좋고 제가 장혜영 의원님한테 모두 전할 테니 기후의제를 들썩이는 국회의원에게 직접 제안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는지 3개 다 굉장히 다른 질문인데 원하는 걸 골라주시고요. 이 밖에도 나누고 싶은 아무 말이나 편히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항상 이럴 때 첫 번째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시는 분께 일간이스라 평생 무조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아 작가님 정말 좋아하고 기후 걱정 열심히 하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슬아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연대하고 만나고 모이는 게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서로를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그 만남이 보통 이제 온라인의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저도 MZ 세대이고 이제 인터넷, SNS 등등을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단점들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뭔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점점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태원 참사 200일 주기를 맞이하면서 추모 공간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가에 대한 공간에 다녀왔었는데 그 공간도 그렇고 뭔가 최근에 이제 피업 문화 페스티벌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공간을 잃게 돼서 우리가 좀 절망하게 되는 경험들도 했었는데 뭐 기후 의제나 이런 의제들을 가지고서도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공간을 좀 국회의원 분들께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올소! 너무 올소입니다.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 그 키포 같은 경우는 장혜영 의원이 그 국회로 그 소규모로라도 조금 데려오기로 하셨는데 그래서 진짜 저도 공간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그 의원들이 해볼 수 있는 힘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장혜영 의원님이 조금만 그 여유가 있으셨다면 그런 거 해보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 국회 도서관이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의원님이랑 매달 같이 읽을 책을 정하고 같이 이제 독자님들이랑 국회 도서관에 모여서 독서 모임 같이 하면 좋겠다. 국회의원이랑 작가랑 독자들이랑 그것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실제로 모이는 거에 힘이 다르죠, 진짜. 소규모로 지속되는 모임 공간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되게 으쌰으쌰해서 열기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달라고 꼭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너무 첫 번째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따 가시기 전에 메일 주소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일간이스라 아마 내년에 재개할 예정인데 그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토크쇼 주제를 보고 아직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여한 대학원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은데요. 그게 이 토크쇼에 참여하게 된 이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저런 걱정으로 이제 잠 못 드는 새벽 무얼 하면 통과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지금 제가 대학원생인데요. 제 논문도 걱정이고 취준도 걱정이고 날씨가 이상기후가 진짜 피부로 확 와닿는 요즘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집에 있으면서는 잘 못 느꼈는데 밖으로 나가니까 저번 집중호우 때도 그렇고 이번 여름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 동남아로 여행을 한 번도 안 갔다 왔다고 지금 지구가 저희 나라를 동남아 날씨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요즘인데 이제 이런 새벽에 저는 보통 혼자 일기나 다이어리 같은데 글을 쓰면서 이런 나의 고민이 일시적일까? 아니면은 이게 진짜 내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걸까?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불면
앓는 새벽을 지나쳐 왔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고민을 앞으로 내가 평생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의 만남이나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나 아니면 독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SNS 같은 곳에서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요즘에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통과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만약 이렇게 저랑 비슷한 고민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 없을까 하면서 좀 찾아보시는 거를 저 같은 경우에 도움 많이 받아서 추천해드리고요. 만약 그럴 에너지가 없어서 지친 것 같다 하실 때는 그냥 다 놓고 내려놓고 차 같은 거나 한 잔 마시면서 내일 다시 생각하자 이러고 너무 늦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그냥 산보는 좀 다녀오셨어야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민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논문 화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도 비슷한 마음으로 못 잘 때가 많은 것 같고 그 미래에 대한 감각이 되게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제 인생도 제 인생이지만 언제나 출산 그러니까 제 생산을 염두에 두면서 살았기 때문에 시대와 역행하게도 비혼 비출산이 트렌드인데 언제나 아이 생각을 해오면서 살았어서 근데 진짜로 이게 너무 죄책감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산이라는 게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어떤 인간을 내가 있는 세계로 데려오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그래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막 기후 관련 책들 보면은 막 남자 저명한 학자들이 막 애 낳지 말라 이렇게 막 써놔요. 뭐 이유가 다 있겠죠. 근데 보면 또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네가 뭔데 낳지 말라. 내가 결정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자기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혹은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분들도 제가 아까 알기로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린이들 혹은 미래의 어린이에게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도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묻고 싶은 것도 그런 거이시기도 합니다. 혹시 지혜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 은평구에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유치원 교사인데요. 일단 아이들에게는 지구라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공간에 공존하고 있으니까 같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들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그냥 작은 실천으로는 아이들이 항상 우유를 마시거나 주스를 마시면 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테트라나 재활용 우유곽을 모아서 전달하는 그런 활동 실천하면서 지내고 있고 일단 제가 이슬아 작가님 팬이라서 알고 있는 정보인데 장혜영 의원님 약간 팬클럽 회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후원하는 것처럼 이제 서울환경연합이라는 좋은 단체를 후원하고 또 함께 약간 쫑쫑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후원하고 또 그 국회의원들 조금씩 후원하고 하는 거나 아니면 여성단체에 후원하고 하는 실천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는 우유팩도 모으고 플라스틱 모아서 플라스틱 방앗간 갖다 드리고 또 쓰레기 있으면 줍고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한테 버리지 말라고 햇빛 한번 쏴주고 이런 실천들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치원생들한테 말해주신다고 했던 그 문장들을 저도 저희 어린이 글방 어린이들에게 잘 적용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돈줄 낸다고 하죠. 혼줄 말고 좋은 정치하고 있는 사람을 좀 돈줄 내주는
그런 활동으로 힘을 보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마포구 의원으로 장영 의원님 다시 이제 선거에서 싸움을 하시는데 그 정청래 의원이랑 붙어서 사실 되게 힘든 싸움인데 혹시 마포구 주민이 이곳에 계시다면 투표로 응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기후 정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까 공간 이야기 해주신 분 이야기 듣고 누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함께 하고 싶은 실천 관련해서 대구에서 비건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팀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수 지역에서 비건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고 재밌게 채식 생활을 해보자는 취지로 연 2회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는 4회 때 되는 대구 비건 페스티벌을 열 예정인데 이슬아 작가님의 채식 생활을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북토크쇼 혹시 함께할 수 있는지 대구 지역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 댓글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기로 섭외하시는 건가요? 저와 관계 없고요. 새로운 분이 남겨주는데 전달해주면 될 것 너무 같아서. 감사합니다. 보고 계신 대구 선생님들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그 대구에서 비건 페스티벌 여는 거 진짜 너무 응원합니다. 제가 한번 갈게요. 이번이 아니더라도 그 간여장 각본만 쓰고 언젠가 그 대구 비건 페스티벌에서 꼭 오프라인으로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속을 계속 해주시면 제가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이고요. 여러분 여기 가서 노세요. 네, 질문. 우선 오늘 북토크 너무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우선 그거 하나만 공유 드리면은 육식을 만약에 하고 계시고 비건을 실천하시기에 너무 어려우신 게 있다면은 되게 간단한 실천이 하나 있는데 그 육식하고 계신 거를 그냥 SNS 같은 데 안 올리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전시를 안 하시는 방법. 왜냐면은 그걸 SNS에 올리시는 경우에 그게 정상적이고 되게 괜찮다,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그 뭔가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먹었다 하면은 그거를 올리지 않고 비건 음식을 되게 적극적으로 사진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한번 공유해드리고 싶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건을 완전하게 하지는 못하고 플렉시테리언으로 지내고 있지만 비건 음식들만 이제 열심히 올리면서 이거 맛있단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선동하고 있어요, 친구들을. 그래서 애들을 이제 슬슬슬 이렇게 이쪽 세계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 요 Q&A에는 없지만 그냥 공유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되게 공감하면서 읽었던 게 저는 기후 우울증을 사실 알았었거든요. 2020년 코로나 초기에 되게 삶의 의미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대학원 말씀하셔서 저도 공유를 하면 저도 대학원을 졸업을 했었고 탈출을 했는데 박사를 가서 뭐 하지? 어차피 내가 갈 때쯤이면 지구가 망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울했었는데 이때 제가 들었던 조언 중에 되게 유의미했던 게 이타적으로 좀 살아보라고 이제 좀 봉사를 하거나 남을 돕는 거를 하나씩 조그맣게 해보라고 조언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과를 하나씩 주는 것처럼 되게 조그맣게 도움을 줘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담되지 않는 선 내에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내가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조그맣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조금씩 긍정으로 나를 이제 채워보고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은 그것이 그래도 망해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그래도 지낼만 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는 분이 계시다면은 조금 참고가 되실까 해서 공유드렸습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고, 말씀하셨듯이 꼭 완전 비건이 되는 것만이 돕는 것의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사진 안 올리는 방법도 있고, 이를테면 저희 아빠는 비건이 아니지만 너무 훌륭한 조력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이 같이 밥을 먹으면 엄마랑 저는 비건이고 아빠는 비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메뉴가 올라가요.
근데 일단 저는 사실 딴지 안 거는 것도 일단 고맙고 수많은 비건들이 가족 안에서 밥 먹을 때마다 이 너무 많은 시비와 그리고 그 순진함을 가장한 공격하는 질문 등을 뭐 식물은 안 불쌍해 뭐 등을 시작하는 너무 그 질문 시리즈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듣는데 그냥 조용히 같이 먹어주는 것이 일단 되게 고맙고 누군가한테는 그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같이 이제 회식할 때 적극적으로 고깃집 가지 않고 같이 메뉴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비건들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대학원이라는 곳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탈출하셨다니 기쁘고 무사히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실천들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이야기 더 들어볼까요? 저는 혹시 네네. 이번엔 그냥 제가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환경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순환 팀장 박정음이라고 하고요. 일단 함께 하고 싶은 실천들 저는 한 15개 읊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이 읊을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일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2년 전에 딱 얘기하셨던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돈은 벌어야겠고 근데 저기서 저 나라에서 산불이 나고 우리나라는 잠겨가고 있고 내가 일을 구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 속에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보자 라는 마음으로 환경단체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하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서울환경연합을 고르게 된 건 제가 한참 혼자 홀로 마음이 외로울 때 그 사람들을 모일 수 있게 공간이나 온라인으로 묶어주거나 어떤 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이 단체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게 되고 지금 역시 저도 나같이 어떤 사람들이 다시 모여야만 한다. 우리가 같이 같은 식탁에서 얘기를 나눠야 이것들을 앞으로 잘 이겨내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 앞으로도 그런 자리와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 테니까 마음이 외로우실 때 꼭 혼자 견디지 마시고 꼭 이런 모임들 함께 하면서 저희 이겨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원순환팀이라서 멸균팩 같은 지금 재활용되지 않는 품목들을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재활용하려고 이제 요구를 해야 될지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장들이 어떻게 재활용 안 되고 있는지 시민들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그걸 발표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환경연합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로 관심 가져주시면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팔로우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서울환경연합이 하는 훌륭한 활동들 저도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음식뿐 아니라 패스트 패션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저희 사실 저도 헌옷 입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근마켓 되게 잘 쓰고 있는데요. 당근마켓에서 다른 사람이 입던 훌륭한 옷들 잘 거래하시면서 지내면 좋겠고요. 저의 훌륭한 친구인 이원 작가가 아무튼 시리즈에서 아무튼 당근마켓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많겠죠. 그래서 당근마켓 거래 중에 이 일은 좀 특별했다 싶은 게 있으면 이원에게 DM으로 제보를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항상 사연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집필에 큰 도움이 되고 원하시면 이름도 써드릴 수 있으니 이원 씨께 당근마켓 사연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에게라도 DM을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1시간 넘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저번 공간에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야기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자리에서 하고 있을 테니 여러분도 그러시면 좋겠고 너무 외로우면 같이 좋은 데서 만나면 좋겠는데 그 좋은 데가 어디일지는 저도 의원님이랑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주제 말고도 언제나 나의 개인적인 실수들이나 한심함 단위로 고민들이 작아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수록
훌륭한 친구들이랑 만나서 좀 시각을 넓히고 너무 뻔한 말이지만 연대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잠 잘 주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또 좋은 자리에서 배워요. 저는 계속 좋은 책 쓰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